안녕하세요. 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최은옥입니다. 저는 도시형 종합복지관 형식의 발달장애 기능 향상 지원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업명은 치료사 방문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사업의 배경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2010년도부터 치료사 방문형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애 아동 청소년 당사자를 지원하다 보면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복지관의 현실을 고려하면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환경을 재구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이나 나탈동이 진행되는 어린이집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한 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양육자, 교사, 전문가 순으로 당사자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가 당사자와 함께하는 활동 시간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서비스의 내용, 즉 질적인 부분은 좋을지 몰라도 자극에 노출되는 빈도나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사자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가정 혹은 어린이집에서 가족이나 교사의 질적인 지원이 증가한다면 당사자를 위한 최상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개별 치료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당사자의 일상 환경을 고려하려면 방문형 서비스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지원이 아닌 간헐적인 지원이다 보니 직접 서비스보다는 모델링 형태의 자문이나 코칭의 형태가 적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목적은 코칭을 통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보호자나 교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당사자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사업의 참가자 그리고 진행 인력입니다. 사업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으로의 지원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당사자의 가족입니다. 주 양육자가 아동의 엄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조 양육자인 할머니나 아빠, 활동지원사들에게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본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장애 및 발달지원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관으로 방문을 하던 사업 초기에는 어린이집으로 국한하지 않았고 학교나 유치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이견이 있었고 이에 요청 시에는 교과 수업 시간이 아닌 별도의 상담 시간을 잡아 지원하였으나 점차 그 욕구가 감소하여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그 기관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는 진행 인력은 가정의 경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심리치료사, 특수교사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제외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심리치료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본관에 있는 특수교사는 방문 코칭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통합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문 코칭 사업에서는 기관으로의 특수교사 지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교육 지원 사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 지원 사업은 특수교사가 교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정기적인 순회 지원과 정기 모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전담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지원 내용과 그 회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순회 지원은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통합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방법을 지원하고 티치 등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기 모임의 경우 안산 지역 내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터디, 사례회의, 전문 치료 영역의 자문,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어린이집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선생님들 역시 외부의 교육 등을 이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밴드나 줌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함께 연결하여 원방교사와 장애 전담 교사를 위한 교육이나 모임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아동 관찰과 교사 상담, 부모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 치료사 방문형 코칭 프로그램으로 돌아와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복지관에서는 2010년도부터 방문 코칭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기관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명칭도 방문 코칭 사업이 아닌 방문 자문 사업이었습니다. 가정으로 방문이 가능하였고 정해진 사업 기간인 일주일 동안 일괄적으로 방문 일정을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역시 발달 평가와 부모 상담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정과 기관을 함께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원 회기가 연중 1회에서 연중 2회 상하반기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던 통합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전 회의나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기능 평가, 주호수에 따른 상담, 주제에 따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내용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도부터 신청자의 욕구에 따른 지원 방향을 정하고 지원 영역과 지원 내용 역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우아 놀이활동에 대한 지원, 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하는 통합활동에 대한 지원, 개별화 교육계획안에 대한 전문 영역의 자문, 형제와의 놀이, 일상에서의 움직임, 아빠와의 놀이, 운동 방법 등 그 지원 내용이 다양해졌습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연중 접수를 받게 되면서 지원 회기 역시 다양하게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사 방문 코칭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의 일상, 공간 안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낮활동을 보내는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서 당사자의 일상을 관찰하고 각 전문 영역별로 지원한다는 부분이 기존의 재활치료의 개념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되는 행동이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제안드리는 활동 역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개별 치료적인 접근이 아니라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개별 치료나 간헐적인 코칭, 자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치료사 방문형 코칭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는 상시, 전화 혹은 방문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욕구에 대한 접수가 진행되면 욕구 확인을 위해서 접수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신청자의 욕구를 확인합니다. 추가적인 욕구가 발견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정해지면 담당자를 배치하게 되고요. 전화로 파악된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보호자의 방문 일정을 정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영역별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물리치료의 경우 아동의 대근육 발달과 평가, 상담,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아동 특성에 따른 움직임과 운동법,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주로 진행됩니다.
외과 수술 이후에 집으로 퇴원한 경우에 퇴원 후 관리 방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지원되었습니다. 작업치료 혹은 감각통합치료 영역에서는 관련 영역의 전문 평가와 가정에서 아동 특성에 따른 감각 놀이 활동,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부모 교육, 단계적인 소근육 활동, 아동 발달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훈련 방법 등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그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치료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언어 발달 수준 파악, 언어 촉진 방법, 놀이 상황에서의 언어 촉진 방법, 가족과의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인지발달 수준과 촉진 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인지발달 놀이 방법, 기초학습 능력의 파악,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와 설명 등이 이루어집니다. 심리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개별적인 행동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던가 구조적인 환경 개선 방법,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의 확인과 가족 상담, 가족과의 상호작용 촉진, 우화 놀이, 형제 놀이에 대한 촉진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이 외에도 접수 당시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원 영역을 정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안산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기도 하는데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통역사를 대동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기관으로 저희가 지원 가능 경우입니다. 기관으로의 지원 내용 역시 지원을 신청한 교사의 욕구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게 됩니다. 각 영역별로 어린이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원하는 교사의 욕구에 따라서 지원 내용을 정하고 사전에 공유해야 하는 자료가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 메신저 등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더불어 전문 영역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 비장애 아동의 통합활동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기도 하고 주간 업무에 반영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연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교육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관에 대한 지원 역시 기관의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사업을 각 기관에서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차례 이 사업의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한 부분들은 개별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치료사들에 대한 업무 조정건이었습니다. 연중 접수를 받게 되면서 방문 코칭의 진행 회기와 횟수들이 모두 각 영역별로 동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더 많이 몰리는 경우가 해마다 달랐고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의 신청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방문 코칭 사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개별 치료를 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시에 가정 방문이 약속되어 있고 이동시간이 1시간 소요된다 하였을 때 개별 치료 시간을 2시부터 5시까지 조정하였습니다. 실제 이동시간과 코칭이 진행되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였으며 방문이 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특정 날짜로 일정을 조정하여 방문 업무를 진행하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부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배정이 필요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한다던가 안내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에 대한 제작, 전화상담이나 기록지 등을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각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서 업무 처리의 속도나 전문 영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차가 달랐기 때문에 일정할 시간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데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연중 개별 치료 일정에 대한 부분은 10회기 방문을 기준으로 하여 30분 정도의 주중 행정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방문으로 인해 개별 치료 시간이 주기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용인들의 컴플레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소 시점에 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중 시간을 활용하여 요일을 바꾸고 방문 코칭 사업을 진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많은 대기자들과 이용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입소 당시에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료 산정과 치료 회기에 대한 부분을 정하였습니다. 방문 코칭에 대해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1시간 내외였고 개별 치료를 기준으로 1시간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30분 기준의 개별 치료 이용료 단가가 7,500원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방문 회기당 15,000원의 이용료를 책정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매월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회기별로 이용료를 청구하고 참여하는 기관이나 보호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수 시 신청 회기는 신규 접수자의 경우 1회에서 최대 4회기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정해진 방문 회기를 한 가정에게 모두 지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대기자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연속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규 접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한 영역의 접수가 적을 경우에는 연속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특정 사안을 서비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1회 혹은 2회로 서비스를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통합활동의 경우 한 명의 진행자가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동일 영역에 2명의 진행자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이용료 역시 2명의 지원자에 대한 비용인 3만원을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지원을 갈 경우에는 교사의 역량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닌 기관에서 이용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수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조율을 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 업무들이 점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필요해졌고 이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 이용료 청구, 연동, 사업 계획, 사업 평가, 홍보문 제작, 공문 발송 등의 업무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행정 업무의 내용을 모두 파악한 뒤 연초에 사업 담당자들끼리 조율하여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팀의 특성상 인원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해마다 업무 분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행정 업무에 대한 조정 역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서비스를 진행한 다음에는 이와 관련한 행정 업무 기록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나 차량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간이 6시 이후에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 코칭 이후에 관련된 자료를 안내하는 것 역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록지는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양식으로 정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 안내 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있고 이 정리된 내용이 비슷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작하거나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관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 영역과 관련한 전문 서적이나 각종 참고 자료들을 팀 내에 구비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지원하는 보호자나 교사를 코칭하는 업무가 바로 방문 코칭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담당자나 경력이 적은 치료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원자들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겠지만 실제 개별 치료와 방문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사전사후 검사는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원 회계가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에 다른 분의 추천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부모와 교사의 피드백은 있지만
이에 대한 질적인 연구는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코칭과 사랑 중심을 실천하면서 겪게 되는 윤리적인 딜레마 중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과 보호자나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사람 중심에서는 important 2, important 4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원자를 코칭하다 보면 자칫 important 4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기 없이 활동이 지속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당사자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선에서의 접근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는 전문가의 입장입니다. 각 개별 치료 영역이 고유하게 가지는 순기능적인 부분들과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상적으로 일반화되어야 하는 부분의 촉진은 전문가보다는 당사자를 가까운 곳에서 지원하는 가족 혹은 교사가 당사자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별 치료실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개별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담이나 코칭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사 방문 코칭의 경우 전문가에게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의 공간에서의 지원은 전문가에게는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표정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가족이나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신뢰되는 눈빛과 안심되는 표정을 보면 내가 조금 불편한 것들은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자를 지원하는 둘레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면 당사자는 조금 더 많이 이해받게 되고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다면 전문가 역시 약간의 어색함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겠지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역의 전문가라면 그 영역에 대한 꾸준한 탐구와 배움이 함께합니다. 이를 오롯이 한두 번의 코칭으로 모두 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편안해야 하는 가정에서 너무 학습적인 것이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들만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코칭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을 지원하고 함께 놀이하면서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을 나누는 것이지 부모가 언어제할사가 되거나 물리치료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정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지원자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들어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일상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당사자를 위한 최상의 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 긍정적인 부분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최은옥이었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